네, 이번 시간은 오디세이아, 기원전 700년 호메로스입니다. 유럽의 문학은 호메로스라는 자세히 알 수 없는 한 인물로 시작하죠. 이런 경우에 늘 그렇듯이 그 귀한 이야기들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쓴 수스케키 같은 작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중 가장 흥미를 끄는 일화는 호메로스를 장님으로 소개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되면 그 효과는 대단해지는데, 한 장님이 수세기 후에도 사람들이 경탄할 만큼 매혹적으로 세계를 묘사했다면 과연 그 장님이 누구일까 하고 모두 궁금해할 것입니다. 희애안을 가진 현자일까, 아니면 눈먼 선지자 또는 자신의 문학을 통해 불멸의 이름을 남길 정도로 신에게서 축복받은 천재 시인일까. 호메로스의 이름은 불멸이 되었죠. 그의 운문사사 시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서양에서 구전이 아닌 최초로 기록된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호메로스는 유럽 문화가 문자가 없는 시대에서 문자 시대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있는 작가죠. 문자 시대 이전의 문학은 기록 없이 전해졌고요. 시인이나 가수들은 그들의 작품을 기호로 창조할 뿐 아무런 기록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술로 자신들의 작품을 공개하며 알렸죠. 따라서 그들의 작품은 발표될 때마다 항상 조금씩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등장한 시기에 와서 비로소 알파벳이 그리스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문학을 창조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된 때는 그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텍스트들을 창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고대 그리스의 문자가 도입된 후에 유럽에서 지식과 문자는 서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 후로 지식은 텍스트로 보존될 수 있었고,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알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의 해답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가장 초창기 텍스트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인 것인데, 염두에 둘 것은 바로 누군가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파피루스에 기록하고, 또한 누군가 그 책을 서가에서 뽑아 느긋하게 읽으려고 안락의자에 앉기까지 그 사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긴 길이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는 인류가 거쳐온 2500년 동안의 문화적 기술적 발전이 가로놓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호메로스에 대한 대부분의 언급은 어떤 거대한 질색의 움직임 속에서 거론되곤 합니다. 그의 서사시가 그 자체로 유럽인이 문자를 사용하게 된 사건과 동일시될 정도로 유럽 문화에서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죠. 그 작품이 바로 유럽 문화의 셈입니다. 호메로스가 묘사한 것은 신들이 사는 하늘과 인간 세상, 그리고 인간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서사시들은 이제 신화인 동시에 지리와 역사이며 사회의 모습이자 인간이 겪은 위대한 모험담으로 통합니다. 네, 지금 찰리 비다케 브루크너 9번 미넨 필하모닉의 연주를 배경음악으로 꽉 놓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오디세이아. 호메로스가 지중해를 돌아다니는 오디세우스의 표류를 서술한 이유로 서양은 인간의 삶과 현세 운명을 표현한 두 가지 적절한 비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행과 바다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항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항해라는 표현은 문학에서나 일상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인생에서 겪는 폭풍과 고용함을 묘사할 때 다음처럼 등장합니다. 인간은 바다를 향해 용감히 항해를 시작하지만 이내 끝없이 펼쳐진 바다 한 군데서 표류한다. 계속 파도에 흩날리며 나가다 폭풍에 휩쓸려 도무지 방향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 이제 운명의 파도가 그를 덮치며 인간은 난파되어 바닷속으로 뛰어들거나 해안에서 좌초하기도 한다. 또는 피해가야 하는 암초에 걸려들어 빠지기도 하고 가까스로 닻을 내려 구조되기도 한다. 아니면 무사히 안전한 항구에 닿는다. 이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망망대해에서 인간은 쉽게 길을 잃고 만나는 것이다. 인생은 일종의 오디세이아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오디세우스의 표류와 기항에 관한 이야기다.
이 위대한 사실은 24자의 그리스 문자를 따라 24권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단일체로 인간과 세계에 대해 묘사한다. 1권부터 12권까지는 오디세우스가 20년간 집을 떠나 있다가 자신의 고향 이타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모험적인 여행을 다루며 나머지 12권은 오디세우스가 귀향해 아내 페넬로페와 자신의 나라를 다시 찾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년 전에 용감하고 총명한 오디세우스는 그리스인이 트로이인과 벌인 전쟁에 참전했다. 이 전쟁에서 그는 20년간의 전쟁을 끝낼 수 있게 한 놀라운 계책을 펼쳐보임으로써 자신의 총명함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다. 그는 거대한 목마를 만들고 그 속에 병사들을 숨겨 격전 중인 트로이로 잠입하도록 했다. 호메로스는 이 사건을 일리아스에서 노래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몇 년의 시간을 오디세우스는 신의 요정인 칼립소의 섬에서 보내야만 했다. 칼립소는 그를 사랑했으므로 넣어주지 않았다. 오디세우스는 고향과 아내 페넬로페를 그리워한다. 페넬로페는 그 기간 동안 죽어 숙철하게 정자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떠나있는 동안 그녀가 있는 궁전으로 찾아와 자신들의 전 재산을 바치며 청혼해오는 88명의 남자들을 간청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페넬로페의 지략 또한 남편과 비교해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그녀는 간청하는 주변의 청혼자들에게 만약 자신이 오디세우스의 아버지인 라에르테스의 수위를 다 짤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들 중 한 사람이 천을 들어주겠느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매일 밤마다 낮에 짠 천을 다시 풀기 위해 3년 동안 반복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녀의 속임수를 알게 된다. 오디세우스는 칼립스의 섬의 해변에 앉아 페넬로페를 그리워한다. 그 무렵 페넬로페는 점차 자신의 남편이 정말 아직도 살아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그때 여신 아테나가 그리스 신들이 모이는 총회에서 오디세우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을 한다. 아테나는 신들의 우두머리인 제우스에게 오디세우스가 이제 정령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앞으로 이루어질 가족들의 재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를 꾸민다. 아테나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텔레마코스를 만나서는 그의 아버지를 찾도록 고무한다. 성년이 된 자식이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늘 그렇듯 텔레마코스가 그의 아버지를 찾아나서는 것도 그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었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를 찾아 여행을 떠날 때 아테나는 오디세우스 친구인 멘토르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그와 동행한다. 아테나는 친구의 모습으로 텔레마코스에게 항상 실질적인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그를 돕는다. 멘토르 아시죠? 멘토, 훌륭한 좋은 자라는 뜻이죠. 자, 5군의 에리로스의 비로소 오디세우스가 등장한다. 그는 불행한 사랑에 빠진 칼립소를 떠나 배를 타고 강을 따라 고향을 향해 나간다. 하지만 곧 폭풍우를 만나 파이아케스인들의 섬으로 흘러간다. 그때 섬의 공주인 나우시카가 친구들과 함께 물가로 빨래를 하러 나왔다가 벌벗고 처참한 몰골의 오디세우스를 발견한다. 그녀는 그를 아버지의 궁전으로 데리고 간다. 사람들은 그를 자타게 맞아 죽었고 흉숭하게 대접한다. 여기서 오디세우스는 이야기꾼의 기질을 발휘 궁정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표류하며 겪었던 모험담과 전쟁이 끝난 뒤 그를 사랑한 요정 칼립소에게 붙잡혀 그 섬에 살게 된 사연을 들려준다. 이게 전부 이제 9권에서 12권 사이에 있죠. 이 모험담은 오디세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이다. 이 부분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그가 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디세우스의 전사들은 키코네의 소소 도시들을 약탈하고 로토파고스인의 땅에 상륙한다. 그들은 연꽃을 먹는 사람들인데 오디세우스 전사들에게 연꽃으로 만든 약초를 먹도록 주어서 그들을 중독시킨다. 그들은 이제 모든 책임감을 상실하고 만다. 이때 오디세우스와 12명의 전사들은 외눈박이 거인족인 키클롭스인 한 명에게 붙들리고 만다. 그는 오디세우스 전사 4명을 먹어치우고 양과 염소의 젖도 마셔버린다. 오디세우스는 그의 외눈을 태워버린 후 자신의 나머지 버들과 함께 양들의 배에 붙어 탈출할 수 있었다. 눈이 먼 키클롭스가 양들을 바깥으로 몰아댔기 때문이다. 인형은 다시 배를 타고 고향을 향해 나선다. 하지만 고향에 닿기 직전에 다시 풍랑을 만나 이리저리 휩쓸려 무시무시한 식인종인 레스티리고네스 쪽의 땅에 상륙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침내 마녀 키르케의 섬에 이르게 된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를 포함할 모든 남자들을 대지로 바꿔놓을 수 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만은 키르케의 마법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키르케에게 돼지우리에 있는 남자가 실제 누구인지를 보여주어
자신의 부하들을 다시 본래 모습으로 되돌게 한다. 여행은 이제 하데스로 이어진다. 이곳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그는 눈먼 예언자였던 타레시아스의 혼을 만나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언하도록 주문한다. 그 후에 오디세우스는 마지막으로 세 번의 유명한 모험을 겪는다. 첫 번째는 세렌을 만나는 이야기다. 그 마력적인 노래는 모든 남자들을 파멸을 이끌고 한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길을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배에 돛대 몸을 묶고 그들의 유혹에서 벗어난다. 두 번째는 바다의 괴물 스킬리와 카랍디스라는 치명적인 암초와 솜들을 빠져나오는 이야기다. 마지막은 오디세우스 일행이 헬리오스의 소들을 허락받지 않고 도살하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신들은 분노에 엄청난 폭풍을 내림으로써 일행 중 오디세우스 제외한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든다. 이어지는 제12권의 오디세우스가 마침내 이타카로 기항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파이아케스인들이 그의 모험담을 다 들은 후에 그를 마침내 고향까지 데려다준다. 오디세우스는 고향에 거의 다다르자 거지로 변장한다. 우선 남들이 모르게 접근하여 그가 떠나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자 했기 때문이다. 특히 아내 페넬로페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오디세우스는 충실한 돼지치기 오이마이오스를 찾는다. 이제 그의 집에서 가족들의 지혜가 시작된다. 오디세우스는 여기서 아들 텔레마코스를 만나게 된다.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은 페넬로페에게 구원할 뻔뻔한 남자들을 함께 응징하기로 결심한다. 거대한 학살이 일어나고 결국 그 남자들은 모두 하데스로 가게 된다. 이어서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페넬로페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로써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부부는 지회하게 되고 성대한 축하연이 벌어진다. 여신 아테나는 축연을 위해 그날 밤이 돌에 지속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하지만 이들은 다음날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한다. 백성들이 국내에서 사륙이 일어난 것에 분노하여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러자 제우스가 오디세우스의 편을 들어 그의 복수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결정하고 이타카의 평안을 선포한다. 그리스인이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학교의 교과서로 채택한 이후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서양 문화의 정전이 되었다. 단테는 오디세우스를 지옥에 내던져 버리기도 했다. 그가 보기에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영원히 표류한 그 그리스는 무절제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베르테르는 호메로스를 읽었고 제임스 조이스는 이 서사시를 현대의 문화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이제 오디세이아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디세이아는 일상에서 어려운 여행에 비유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오디세이아. 그렇죠. 남자가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고 영웅담을 그렇게 들려주는 여자들한테 오텔로도 있고요. 이런 스타일의 문화, 서사시, 문학들이 굉장히 많죠. 그 여행이 단순히 다른 한 지역으로 사는 것이든 세계를 일주하는 것이든 오디세이아는 어려운 여행에 비유하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약된 내용입니다.